아내가 시어머니가 보낸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남편은 숨을 멈췄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거실. 민주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실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은 아내 수진의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익숙한 포장지. 시어머니가 매달 보내주시는 건강보조제였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약봉지를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휴지를 덮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어머니가 며느리 건강을 위해 보내신 약을 왜 버리는 거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여보, 언제 들어왔어? 민준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방금 회사 일 끝나서. 수진이 쓰레기통을 발로 살짝 밀며 말했다. 저녁 준비할게. 씻고 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명히 봤다. 어머니가 보낸 약을 버리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달그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망 쓰레기통에 버려진 약, 그리고 녹음된 진실. 그날 밤 11시.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수진이 고른 숨소리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말똥말똥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버렸을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혹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민준은 이틀 동안 수진을 관찰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다. 11월 15일 오후 2시. 민주는 회사 근처 전자상가에 들렀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알아야 해. 뭐가 문제인지. 11월 16일 아침 8시.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실 책장 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다녀올게.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혔다. 민준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3일 후 11월 19일 저녁 9시. 민주는 회사 화장실 개인 칸에 숨어 녹음기를 회수했다. 퇴근길에 잠깐 집에 들러 녹음기를 챙긴 것이다. 다시 수진에게 들키지 않으려 카페로 향했다. 홍대 입구역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민주는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별다른 소리가 없었다. 수진이 청소기 돌리는 소리, TV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그렇게 이 시간을 빨리 감기로 넘겼다. 그때였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 지영아, 왔어?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응, 바빠 죽겠는데 내가 급하다길래 뛰어왔지.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지영? 수진의 대학 동기이자 약사인 친구였다. 왜 급하게 만났을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아, 이거 좀 봐줄래? 성분 분석 좀. 바스락거리는 소리. 뭔가를 건네는 소리. 지영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수진아, 이거 또 시어머니가 보낸 거야? 수진이 작게 대답했다. 응. 지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내가 지난달에 분석한 거 기억 안 나? 수면제 50정이 들어있던 거. 정상인이 먹으면 한 달 안에 감 망가져. 민준의 손이 떨렸다.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수진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근데 민준 오빠한테 말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지영이 책상을 탁 치는 소리.
아니,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독약을 보내는데 내가 참아? 수진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독약까진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13번 보냈어. 매번 성분이 달라. 우울증약, 수면제, 심장약. 전부 과다 복용하면 위험한 것들이야. 나 간호사 출신이라서 알아. 이거 먹으면 몸이 서서히 망가져. 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계속 버렸구나. 그럼 시어머니는 내가 먹는 줄 알고 있겠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기척. 응. 어머님이 가끔 전화하셔서 약 잘 먹고 있냐, 건강해 보이냐 물어보셔. 나 거짓말하면서 네,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했어.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진아, 이거 범죄야. 살인미수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안 돼. 민준 오빠가. 엄마 잃게 할 순 없어. 오빠는 효자야. 어머니 정말 사랑해. 내가 그냥 참으면 돼. 민준의 헤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카페 안이 빙글빙글 돌았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다. 1년 동안 13번 독약 수준의 약.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정말 2년 전 결혼식 그리고 냉대의 시작. 민준의 손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멈췄다.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웨딩홀. 5층 높이의 천장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200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공기 중에는 장미와 백합 향기가 퍼졌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버질로드를 천천히 걸어왔다. 레이스로 장식된 긴 드레스, 손에는 흰 장미 부케. 수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부모님 없이 혼자 걷는 버질로드. 외로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민주는 단상에서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게 된다니. 꿈만 같았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민준이 작게 속삭였다. 예쁘다. 정말 예뻐.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도 멋있어. 주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행복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맨 앞줄에 앉은 박 여사의 표정은 달랐다. 63세,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수도 치지 않았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있는데 그녀만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차갑게 앉아 있었다. 피로 연장. 오후 3시. 하객들이 떠들썩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준과 수진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잔과 과일 플레이트가 놓여 있었다. 박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다. 냉기가 느껴졌다. 민준이 반갑게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앉아. 너만. 나는 서 있을게.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박 여사가 수진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다.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 그리고 입을 열었다.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신부 측 하객이 많지 않네. 친척이 별로 없나 보지? 수진이 미소를 억지로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다더니 고아나 마찬가지네. 그런데 수진 씨 직업이 뭐라고 했지?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수진이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5년 동안 일한 간호사예요.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어요. 정말 능력 있어요. 동료들한테도 인정받고.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꽉 쥐었다. 박 여사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간호사. 그랬구나. 간호사.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이번 달부터는 일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려고요. 민준 오빠 잘 돌봐드리고 싶어서요. 박 여사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박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간호사면 사람 몸 만지는 일 많이 했겠네. 특히 남자 환자들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런 일들 많이 했지? 민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간호사의 정당한 업무인데. 박 여사가 손을 들어 민준을 막았다. 아들,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환자실은 환자 치료가 최우선이에요. 성별과 관계없이 생명을 살리는 게 간호사의 일이고요. 저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박 여사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 맞아. 생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뭐든지 할 수 있지. 남의 남편도 빼앗을 수 있고, 가정도 파괴할 수 있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핸드백을 들고 돌아섰다.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됐어. 피곤하니까 먼저 간다. 수진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 혹시라도 다른 남자 쳐다보는 일 없기를 바라. 간호사들은 원래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박 여사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손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다. 웃어야 했다. 하객들이 보고 있으니까.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예민하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첫 만남이니까 긴장하셨을 거야.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수진의 미소는 떨리고 있었다. 손도 떨렸다. 샴페인 잔을 잡았지만 물결이 일었다. 그날 밤 11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민준과 수진은 새 아파트에 짐을 풀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25평 아파트. 민준이 5년 동안 모은 2억 3천만 원으로 전세로 얻은 집이었다. 깨끗했지만 작았다. 거실, 방 2개, 부엌. 민준이 박스를 옮기며 말했다. 여보, 어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낯을 좀 가리셔. 수진이 옷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응, 알아. 근데 오빠, 어머님이 왜 간호사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남의 남편 빼앗는다는 말씀도 하시고.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박스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아버지 얘기인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이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내가 15살 중학교 3학년 때였어. 2002년 겨울이었지.
아버지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다리 골절이랑 갈비뼈 골절.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하셨거든. 수진이 옆에 앉았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그때 담당 간호사가 있었는데 젊은 여자 간호사였어. 27살이었나? 이름은 기억 안 나.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줬대.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면 밤새 옆에서 간호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랑?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랑 가까워지셨어. 너무 가까워졌지. 퇴원 후에도 계속 연락하셨고,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휴대폰 보고 알게 됐어. 문자 내역, 통화 기록. 3개월 동안 579통 전화하고 847건 문자 주고받으셨대. 수진이 입을 막으며 놀라 말했다. 그렇게 많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어머니가 미쳐버리실 뻔했어. 집에서 엄청난 싸움이 났지. 접시 깨지고 소리 지르고. 나도 무서웠어. 그때 15살이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할까봐 매일 밤 울었어. 수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다. 결국은 헤어지긴 했어. 그 간호사분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대. 그런데 아버지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우울증에 걸리셨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5년 후 내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울증약 과다 복용. 자살이었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간호사를 정말 증오하셔. 간호사들은 환자 약한 거 이용해서 남자 꼬신다. 가정 파괴범들이다라고 말씀하셔. 내가 수진이 직업 얘기했을 때도 처음엔 엄청 반대하셨어. 절대 안 된다. 간호사는 안 된다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허락하셨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3개월 동안 설득했어. 수진이는 달라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매일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결국 결혼은 허락하셨지만 마음은 아직 안 풀리신 것 같아. 오늘 봤잖아. 수진이 민준을 꼭 안으며 말했다. 오빠 나 어머님한테 정말 잘해드릴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풀어주실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오빠 잘 돌봐드리고 효도하면 분명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그 간호사분이랑 달라. 나는 진심으로 오빠 사랑하고 우리 가정 지킬 거야. 민준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민준은 몰랐다. 어머니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증오가 어떤 끔찍한 일로 이어질지, 20년 넘게 쌓인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2주 후 2022년 5월 28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7시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님이었다. 수진은 놀라서 민준을 불렀다.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오빠, 어머님이 나한테 문자 보내셨어. 민준이 달려와서 물었다. 정말? 뭐라고 하셨어? 수진이 문자를 열어봤다. 내용은 이랬다. 수진 씨, 신혼여행 잘 다녀왔나요? 며느리 건강이 걱정되어 건강보조제를 보냅니다.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세요. 시어머니의 작은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보여줬다. 봐, 어머님이 건강보조제도 보내주신대. 마음이 조금 풀리신 것 같아. 민준이 문자를 보며 기뻐했다. 그래, 정말 어머니 마음이 조금 풀리셨나 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 신나서 대답했다. 그치? 내가 말했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어머님도 결국엔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민준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맞았어. 고마워, 여보. 이틀 후 5월 30일 오전 10시 택배가 도착했다. 작은 상자, 테이프로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수진이 상자를 뜯었다. 안에는 갈색 플라스틱 약통이 들어 있었다. 30정의 알약. 라벨에는 손글씨로 종합 비타민 매일 아침 한 알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이 약통을 흔들며 민준에게 보여줬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야. 손글씨로 쓰신 거 봐. 정성이 느껴져.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어머니 글씨네. 잘 챙겨 먹어. 건강해야지. 수진이 약통을 열어 한 알을 꺼냈다. 하얀색 알약. 그리고 물 한 컵을 따라 함께 삼켰다.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어머님이랑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 좋다. 민준이 수진의 어깨를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수진은 몰랐다. 그 약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13번이나 더 도착할 독약의 첫 번째라는 것을. 그 안에 들어있는 수면제 성분이 정상 복용량의 3배라는 것을. 박 여사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산막 1년간의 괴롭힘, 그리고 몸에 스며드는 독. 첫 약을 먹은 지 3일 후 수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다. 손도 떨렸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왜 이러지? 신혼여행 피로 때문인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밤에 잠을 자도 피곤했다. 하루에 12시간을 자도 졸렸다. 6월 15일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수지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저녁 6시였다. 민준이 수진을 깨우며 물었다. 여보, 괜찮아? 또 자고 있었어? 수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응. 점심 먹고 누웠는데 그냥 잠들었나 봐. 요즘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병원 가볼까?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수진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피곤한 것 같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수지는 몰랐다. 자신이 매일 아침 먹는 그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정상 복용량의 3배.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7월이 되었다. 두 번째 약이 도착했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택배가 왔다. 수진이 상자를 열었다. 똑같은 갈색 약통. 하지만 이번엔 라벨이 달랐다. 칼슘제 매일 저녁 한 알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이 약통을 보며 혼잣말했다. 어머님이 또 보내주셨네. 칼슘제까지. 그날 저녁부터 수진은 2가지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아침엔 비타민, 저녁엔 칼슘제. 하지만 그 칼슘제 안에는 우울증 약이 들어있었다. 세로토닌 억제제. 장기 복용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의욕이 떨어지는 약. 2주 후 7월 20일 수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청소도 요리도 심지어 씻는 것조차 귀찮았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다. 민준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집은 엉망이었다.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리지 않은 채 세탁기에 들어 있었다.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여보, 오늘 어디 아파? 집이 왜 이래?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말했다.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내가 할게. 민준이 수진을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8월 10일 박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님이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 씨, 내가 보낸 약 잘 먹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네, 어머님. 매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건강해 보여요?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박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보낼 테니까 잘 먹어요. 며느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건강해지긴커녕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어머님께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호의로 보내주시는 건데 안 좋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았다. 9월 1일 세 번째 약이 도착했다. 이번엔 철분제 매일 점심 한 알이었다. 수지는 이제 하루에 3번 약을 먹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몸은 더 나빠졌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렸다. 체중도 5kg이 빠졌다. 9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민준의 어머니 집. 박 여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준과 수진을 초대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례상을 준비했다. 박 여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지적했다.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나물 접시가 비뚤어졌어요. 다시 놓아요. 수진이 재빨리 고쳤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박 여사가 계속 지적했다. 과일은 왜 이렇게 대충 깎았어요? 우리 집은 원래 과일을 예쁘게 깎는데. 다시 깎아요. 수진이 과일을 다시 깎았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손가락에 베었다. 피가 났다. 수진이 작게 소리내며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아.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간호사였으면 칼질은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실에서 일했다면서요? 수진이 참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이었지 수술실은 아니었어요.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뭐가 됐든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민준이가 뭘 보고 당신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민준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혼내는 건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박 여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박 여사가 속삭이듯 말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간호사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집안도 변변찮고 고아나 다름없잖아요. 우리 민준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박 여사가 차갑게 웃었다. 알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세요.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고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고. 알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수진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물소리를 크게 틀어 울음소리를 감췄다. 민준이 들을까봐. 10월, 11월, 12월. 매달 약이 도착했다. 4번째, 5번째, 6번째. 라벨은 달랐지만 내용물은 독약이었다. 수면제, 우울증약, 심장약, 신경안정제. 모두 과다 복용량. 수진의 몸은 점점 망가졌다. 체중은 8kg이 더 빠져 총 13kg 감소.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15일. 결혼한 지 8개월째. 민준이 드디어 이상함을 눈치챘다.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수지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민준이 달려가며 외쳤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민준이 수진을 안아 일으키며 말했다. 이제 정말 병원 가야 돼. 이건 아니야. 당장 응급실 가자. 수진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8개월 동안 계속 이상했어. 체중도 너무 많이 빠졌고 얼굴색도 안 좋고 내일 회사 반차 내고 병원 같이 가자. 수진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음 날 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수진은 종합검진을 받았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오후 2시 진료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의사가 물었다. 환자분, 혹시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거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없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복용하지 않으셨다면. 수진이 갑자기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보낸 약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강보조제도 그런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정식 건강보조제라면 불가능합니다. 혹시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드셨나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약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여보, 무슨 약 먹었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아니야. 그냥 친구가 준 비타민 같은 거.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다. 일단 그 약은 당장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 성분이 장기간 축적되면 간 손상, 신장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정밀 검사 받으시죠. 병원을 나온 후 민준이 물었다. 여보, 무슨 약이었어? 정확히 말해줘. 수진이 거짓말을 했다. 친구가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 줬었어. 별거 아니야. 이제 안 먹을게.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친구가 준 거면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잖아. 앞으론 이상한 거 먹지 마. 알았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집에 돌아온 수진은 숨겨둔 약통들을 꺼냈다. 6개. 모두 시어머니가 보낸 것들이었다. 수진은 약통을 하나씩 열어 냄새를 맡아봤다.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났다. 일반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제와는 달랐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찾았다. 지영. 대학 동기이자 약사인 친구. 수진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이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아, 나 좀 도와줘. 급한 일이야.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약 성분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꼭 알아야 해. 지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언제 만날래? 내일 오전에 시간 돼? 수진이 대답했다. 응, 고마워. 내일 봐. 전화를 끊은 수진은 약통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13kg이 빠진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이게 8개월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수진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해치려고 독약을 보냈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으니까. 다음 날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진은 지영의 약국을 찾아갔다.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약국이었다. 지영이 수진을 보자마자 놀라며 말했다. 수진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지영아, 이거 좀 봐줘. 수진이 가방에서 약통 6개를 꺼내 카운터에 올렸다. 지영이 약통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물었다. 이게 뭐야? 라벨에는 비타민,
칼슘제라고 적혀 있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건강보조제라고. 근데 어제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이상한 성분이 나왔어. 그래서 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약통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지영이 심각하게 말했다. 수진아, 이거 일반 건강보조제 냄새가 아니야. 일단 정확한 성분 분석해야 할 것 같아. 시간 좀 줘. 내가 아는 약사 선배한테 부탁해 볼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걸려? 지영이 대답했다.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지영아. 그리고 이거 민준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직은. 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알았어. 근데 수진아, 혹시 시어머니가 일부러? 수진이 손을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 약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사망 독약의 정체, 그리고 혼자 견디는 선택.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영이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영아? 지영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분석 결과 나왔는데 전화로 말하기 힘들어.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 집에 있어. 민준 오빠는 회사 갔고. 지영이 급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갈게.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약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지영이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지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영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진아, 앉아. 이거 봐야 해. 수진이 소파에 앉았다. 지영이 서류를 펼쳤다. 약 성분 분석표였다. 지영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첫 번째 약통. 라벨엔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지? 근데 실제론 졸피뎀 성분이 150mg 들어있었어. 이건 수면제야. 정상 복용량은 하루 510mg인데 이건 15배야. 수진이 입을 막았다. 지영이 두 번째 서류를 펼치며 계속 말했다. 두 번째 칼슘제. 이건 파록세틴이 80mg. 우울증 약이야. 정상 복용량은 하루 20mg. 이것도 400과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영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서류를 차례로 펼쳤다. 철분제는 프로프라놀롤 120mg 심장약. 아연제는 로라제팜 16mg 신경안정제. 마그네슘은 아미트립틸린 150mg 항우울제. 오메가3는 클로나제팜 12mg 항경련제. 지영이 서류를 탁 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이거 전부 독약이야. 정상인이 이런 걸 6개월 동안 매일 먹으면 간 망가지고 신장 망가지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확실해? 정말 확실한 거야? 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100% 확실해. 우리 선배가 서울대 약대 교수님한테까지 의뢰해서 재확인 받았어. 이건 살인미수야, 수진아. 수진이 소파에 쓰러지며 울었다. 지영이 수진을 안았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건 범죄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안 돼. 안 돼, 지영아. 지영이 놀라며 물었다. 왜 안 돼? 너 죽을 뻔했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빠,
오빠가 어머니 정말 사랑해. 효자야. 내가 이 사실 말하면 오빠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찢어질 거야.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 거야. 지영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게 중요해. 너 목숨이 더 중요하지. 수진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영아, 내가 조심하면 돼. 이제 알았으니까 안 먹으면 돼. 그냥 버리면 돼. 지영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또 보낼 텐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또 버리면 돼. 어머님은 내가 먹는 줄 아실 거야. 나는 그냥 참으면 돼.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진아, 이건 너무 위험해. 시어머니가 직접 확인하러 오면 어떡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때 가서 생각할게. 지영아, 제발. 민준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지영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지영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말해. 약속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지영아. 그날부터 수진의 긴 침묵이 시작되었다. 2023년 2월 10일. 7번째 약이 도착했다. 라벨에는 비타민 D 매일 아침 한 알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은 상자를 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약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3월, 4월, 5월. 매달 약이 도왔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수지는 모두 버렸다. 쓰레기통에, 화장실 변기에, 공원 쓰레기통에. 집에 두면 민준이 볼까봐 밖에서 버렸다. 6월 15일. 박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 씨, 요즘 건강은 어때요? 약 먹고 좀 나아졌어요? 수진이 밝은 척 대답했다. 네, 어머님. 덕분에 정말 건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박 여사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근데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진 않던데. 지난번에 봤을 때.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날은 좀 피곤해서 그랬어요. 요즘은 정말 좋아요.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잘 먹어요. 내가 계속 보낼 테니까.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7월, 8월, 9월. 11번째, 12번째, 13번째. 약은 계속 왔다. 수지는 계속 버렸다. 하지만 이미 8개월 동안 먹었던 독약의 후유증은 남아 있었다. 수진의 몸은 여전히 약했다. 가끔 어지럽고 손이 떨렸다. 밤에는 악몽을 꿨다.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꿈. 10월 5일 목요일 밤 11시. 수진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에서 민준이 자고 있었다. 수진이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 13kg 빠진 몸무게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진이 거울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1년? 2년? 평생? 11월 7일 화요일 오후 5시. 민준이 또 시어머니가 보낸 약을 발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택배 상자. 민준이 상자를 들고 물었다. 여보, 이거 또 어머니가 보내신 건강 보조제야?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응, 그래. 민준이 상자를 열려고 했다. 수진이 급하게 손을 뻗었다. 아, 내가 열게. 민준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왜? 내가 열어도 되잖아.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상자를 빼앗았다. 아니야, 내가 나중에 천천히 볼게. 오빠 저녁 먹어. 배고프지?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부엌으로 갔다. 수진은 상자를 가방에 숨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킬 뻔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수진이 약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14번째였다.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지.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3시. 민준의 어머니 집. 박 여사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 앉아있는 수진을 박 여사가 유심히 관찰했다. 수진의 얼굴색, 손떨림, 식사량. 박 여사가 차갑게 물었다. 수진 씨, 요즘 약 잘 먹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매일 빠짐없이 먹고 있어요. 박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요? 근데 살이 안 찌네요. 약 먹으면 좀 건강해져야 하는데.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건강해지려고.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운동? 좋죠. 건강이 최고니까. 그럼 약도 더 열심히 먹어요. 내가 또 보낼 테니까. 수진이 숨을 삼켰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 운전하면서 물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병원 다시 가볼까? 지난번 검사 후에도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오빠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준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사랑해, 여보.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민준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2024년 11월까지 약 2년 가까이 혼자 견뎠다. 총 13번의 약. 모두 버렸다. 하지만 마지막 14번째 약을 버리는 순간을 민준이 목격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수지는 몰랐다. 자신의 희생이 결국 진실로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오망 폭로된 진실, 그리고 단절의 선언. 2024년 11월 19일 저녁 9시.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 민주는 헤드폰을 벗고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녹음 파일 속 수진과 지영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년 동안 13번 보냈어. 우울증약, 수면제, 심장약. 살인미수야, 수진아. 민준 오빠한테 말할 수 없어. 엄마 잃게 할 순 없어. 민준이 테이블을 꽉 쥐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죽이려 했다니.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 받았다. 여보, 어디야? 벌써 9시가 넘었는데. 민준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알았어. 다 알았어.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뭘 알았어? 민준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보낸 약. 독약이었다는 거. 내가 2년 동안 혼자 견뎠다는 거. 전화 너머로 수진이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고백했다. 녹음기.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어. 내가 약 버리는 걸 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집에서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그리고 내일 어머니 만나러 갈 거야. 수진이 급하게 말했다. 안 돼. 오빠, 제발.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건 내가 결정할게. 더 이상 내가 혼자 견딜 일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민준이 수진을 꼭 안았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몰라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수진이 민준의 품에서 울었다. 오빠,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민준이 수진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여보, 이제 내가 지킬게. 더 이상 혼자 아니야. 그날 밤 민준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다.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의 한법률사무소. 민준은 변호사 앞에 앉아 모든 것을 설명했다. 녹음 파일, 약 성분 분석표, 지난 2년간의 기록.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죄에 해당하고 추가로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면 처벌 가능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머니를 만나보려고요. 변호사가 조언했다. 제가 동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거 자료도 가져가고요. 민준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주세요.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박 여사의 집,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 민준과 변호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박 여사가 문을 열었다. 민준을 보고 반갑게 웃었다. 민준아, 왜 갑자기?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다 뒤에 선 낯선 남자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 여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래. 들어와. 거실. 민준과 변호사가 소파에 앉았다. 박 여사는 맞은편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그분은 누구시고?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소개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 여사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모르는데. 민준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약 성분 분석표.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보낸 약들입니다. 총 14번.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독극물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손을 떨며 변명했다. 아니야, 그건 건강보조제였어. 나는 며느리 건강을 위해서. 민준이 서류를 탁 치며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졸피뎀 150mg, 파록세틴 80mg, 프로프라놀롤 120mg. 이게 건강보조제입니까?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아. 민준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녹음 파일 내용을 문서화한 것. 그리고 이건 수진이와 친구의 대화입니다. 수진이가 2년 동안 어머니가 보낸 약을 몰래 버렸어요. 나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박 여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박 여사님, 이건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입니다. 추가로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박 여사가 민준에게 애원했다. 민준아, 제발. 나는. 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박 여사가 흐느끼며 고백했다. 간호사야. 간호사라서. 내 아버지를 빼앗아간 그 여자랑 똑같아서. 민준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게 이유입니까? 20년 전 일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신 겁니까? 박 여사가 무릎 꿇으며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아. 나도 모르게. 증오가 너무 커져서.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고소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뭐라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살인미수죄와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어머니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다. 민준아,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2년 동안 수진이를 죽이려 했어요. 만약 수진이가 그 약을 계속 먹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박 여사가 민준의 바지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민준아, 나 너 낳아준 엄마야. 제발. 민준이 박 여사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라면 아들의 행복을 바라셔야죠. 아들의 아내를 죽이려는 사람은 엄마가 아닙니다. 민준이 돌아서서 걸었다.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수진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접근하시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박 여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엘리베이터 안.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수진을 안았다. 민준이 말했다. 다 끝났어. 어머니랑 연을 끊었어.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오빠, 괜찮아? 민준이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이제 너만 있으면 돼. 수진이 민준을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오빠. 민준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나를 지켜준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다. 6막 1년 후 처벌받은 악과 찾아온 행복. 1년이 흘렀다. 2025년 11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다. 단상에는 박 여사가 서 있었다. 63세에서 64세가 된 그녀는 1년 사이 20살은 늙어 보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영숙에 대한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로 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또한 피해자 김수진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2년간 유지하며 위반 시 즉시 구속 집행합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에게 2년 동안 독극물을 보내 생명을 위협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방망이가 탁 내려쳤다. 재판이 끝났다. 박 여사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친구도 혼자였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35평짜리 깨끗한 집 거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진이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생후 3개월 된 딸 민서. 작고 예쁜 아기가 방긋 웃었다. 수진이 아기에게 말했다. 민서야, 엄마 봐. 엄마가 누구게? 아기가 까르르 웃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 퇴근하고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민준이 밝게 말했다. 여보, 나왔어. 수진이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와?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민준이 수진과 아기에게 다가가 키스하며 말했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결혼 3주년. 수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 맞다. 깜빡했어. 민서 돌보느라. 민준이 웃으며 아기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아기가 아빠 품에서 웃었다.
민준이 아기를 천천히 흔들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알아? 수진이 옆에서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 오후 3시, 박 여사의 집, 강남 대치동 아파트. 거실은 어두웠다. 커튼이 다 쳐져 있었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가 문을 열었다. 사회봉사 담당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박영숙 씨,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복지관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20시간 차입니다. 박 여사가 힘없이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돌아갔다. 박 여사는 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사진틀이 있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 웃고 있는 민준. 박 여사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박 여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1년 동안 단 한 통도. 같은 날 오후 5시. 상암동 한강공원. 민준과 수진이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랬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다. 수진이 유모차를 보며 말했다. 민서가 잠들었네. 산책하면 꼭 자더라. 민준이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대답했다. 공기 좋아서 그래. 여기 자주 나와야겠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한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 멀리 63빌딩이 보였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민준이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나도.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어머님 생각 안 나? 민준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가끔은 나.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어. 내가 위험했었으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알아.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시는 거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 수진이 민준을 안았다. 저녁 8시. 박 여사의 아파트 복도. 이웃 주민이 지나가며 박 여사를 보고 수군거렸다. 주민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며느리한테 독 탔다던 그 사람 아니야? 주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뉴스에도 나왔잖아. 집행유예 받았다던데. 주민일이 혀를 찼다. 무섭다 정말.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두 사람이 멀어졌다. 박 여사는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박 여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찾았다. 민준.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접근 금지 명령. 전화도 문자도 금지였다. 박 여사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한 거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식탁. 차가운 공기. 이것이 자신이 만든 결과였다. 같은 시각 상암동 아파트.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다.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요리 실력이 늘었어.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 낳고 나서 집에 있으니까 요리 연습 많이 했지. 민준이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물었다. 다음 달에 복직 준비해. 병원에서 연락 왔다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울대병원에서 시간제 근무 제안 받았어. 주 3일만 나오면 되고 육아랑 병행할 수 있대. 민준이 기뻐하며 말했다. 좋겠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다시 할 수 있어서.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3년 만에 다시 간호사복 입는 거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아기가 침대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2026년 4월. 봄.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민준, 수진, 그리고 유모차에 탄 민서가 산책하고 있었다. 하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수진이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예쁘다. 민서야, 저거 봐. 벚꽃이야. 아기가 하늘을 보며 웃었다. 민준이 수진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내년엔 여기서 민서 첫돌 사진 찍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 그때는 민서가 걸을 수도 있겠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행복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것이 그들이 지켜낸 것이었다. 같은 날, 박 여사는 혼자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보였다. 예전에는 민준이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었다. 이제는 혼자였다. 박 여사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사회봉사 200시간 완료 통지.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형은 끝났지만 진짜 형벌은 지금부터였다. 평생 혼자 살아가는 것. 박 여사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여의도 윤중로. 민준과 수진은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았다. 민서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민준이 수진을 안으며 대답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벚꽃잎이 눈처럼 떨어졌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행복만 남았다. 아픈 과거는 지나갔다. 앞으로는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